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부금 6천만 달러를 법률 비용으로 쓰고 수십 건 혐의로 기소됐어도 그가 공화당 대선 주자가 되는 것을 막을 후보가 현재 없어 보입니다. 마가 기부자들은 억만장자 트럼프의 법률 비용을 대면서 2위와의 격차를 더 벌리게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 론 디샌티스 후보 지지율은 54% 대 17%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 새로운 낮아짐입니다. CBS와 YouGov 여론조사 결과 현재 지지율은 40%고 경제에 대해서는 34%만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집 마랄라고의 직원 또 한 명이 특별검사로부터 타겟 레터를 받았습니다. 비디오 삭제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마랄라고 매니저는 오늘 인정신문에 출두해 10만 달러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미국 하이스쿨 남학생들이 보수화되는 추세입니다. 12학년 보이는 자신을 보수라고 밝힌 비율이 진보보다 거의 2배 많을 정도입니다. 반면에 소녀들은 점점 진보 쪽으로 갑니다. 폭염으로 인해 미국 경제는 수십억 달러 생산성 손해를 보고 육류 포장업 종사자부터 간병인까지 대단한 건강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화상을 입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트위터가 이름을 X로 바꾼 뒤 본사에 설치한 대형 X자가 일상을 망가뜨린다고 이웃들이 불만합니다. 오스트리아가 러시아의 전쟁 머신 역할을 한다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서 대량으로 천연 가스를 수입하기 때문입니다. 중립국 오스트리아의 많은 정치인들도 러시아를 가깝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텔레비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모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법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점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뒤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보면은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대선 후보 확정을 막을 방법이 있기는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여러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법 위반 기소 케이스가 없었던 것이 새로 나온다면 여론이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앞으로 기소되느냐 되지 않느냐 때로는 몇 가지 혐의냐 이런 것들을 대강 사람들이 다 짐작하고 알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 주말에 아이오와에서 펜실베니아주에서 여러 선거 유세를 했지만 내가 설령 재판이 끝나서 유죄로 확정된다 할지라도 대통령 선거는 계속 나간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나갈 수가 있고 또 대통령이 되면은 본인이 스스로 본인을 사면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모르는 일이 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뭔가가 더 나와도 나오는 일이고 이 상태에서 지지율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면 이건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후보를 확정하는 것이 아닌가. 아주 특별한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이변이 없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또 더불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새로운 낮음을 또 기록을 했거든요. 우선 CBS와 YouGov는 영국입니다.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건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것 같고요. 오늘 이 여론조사는 뉴욕타임스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뉴욕타임스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론 디샌티스와 지금 37%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 20%부터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사실은 론 디샌티스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자 문제면 여자 문제, 사업이면 사업, 또 선거 관련 정치면 정치, 기소되면 기소될수록 지지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론 디샌티스가 높다가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여론조사 결과
37% 론 디센티스에 앞서갑니다. 다른 후보들은 거의 의미도 없습니다. 54%대 17%대 세 번째가 공동 3위가 마이크 펜스,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상원 의원,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였고 트럼프 시대에 유엔 대사를 했던 이 세 사람이 공동 3위라지만 3%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번에 아이오와주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기립박수를 받은 사업하는 사람이죠. 라마스워미가 2%,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 그렇게 인지력이 높은데도 2% 지지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 론 디센티스 이후에 오늘의 미국에서도 처음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화당은 다른 후보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트럼프 대 여러 후보이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유리하다 했는데 이제는 다른 후보들이 다 나간다 할지라도 론 디센티스와 트럼프의 37% 격차를 어디서 메울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대적을 한다고 할 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유권자들도 이거 마녀사냥이야? 라고 얘기하는 정치적인 기소야?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을 믿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질주를 막을 길이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없어 보입니다. 기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성스러운 지지 기반은 아무도 트럼프를 누르지 못하도록 아무도 트럼프를 잡아가지 못하도록 요새를 성벽을 아주 단단하게 이미 구축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주 자유롭잖아요. 말도 무척 자유롭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로운 정도가 그냥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교체해야 된다. 브레이트바트와 인터뷰에서 어제 일요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미치 매코넬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살갑게 대했다면 이러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의 건강을 이슈로 삼았고 물론 그 점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점입니다. 81살이나 된 미치 매코넬이 말하다가 말문이 한 19초 정도 막히고 그 전에 공항에서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졌다고 하고 그 전에는 호텔에서 실제로 넘어져서 뇌진탕을 일으켰고 골절도 있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마 넘어진 것에 대한 후유증인 것 같은데 공화당은 새로운 상원 리더를 뽑아야지 된다. 이 미치 매코넬을 비난했습니다. 민주당과 협조를 해서 그린 뉴딜, 뉴 그린 딜, 환경에 관한 거 이걸 이제 이뤄냈고 지금 공화당에 미치 매코넬을 제외하고 환상적으로 일을 훌륭하게 잘할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이게 아주 기술인 거예요. 그러면 공화당의 상원 중에서는 누구지 나를 설마 지지해 줄 수도 있어? 하고 꿈을 갖게 되잖아요. 그 꿈이 헛꿈이던 진짜 꿈이던 그래서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지지를 받고자 달겨드는 공화당 상원 의원이 생길 수도 있고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물론 본인 임기 2026년까지 남겠다고 했고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서 본인이 다시 다수당 리더로서 활동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인가 하면은 지금 자유를 다시 찾은 것과 같은 분위기냐면은 주말에 아이오와주에서 한 명인가를 빼고는 지금 공화당이 13명이거든요, 후보가. 1%도 받지 못하는 후보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말 그대로 난립입니다, 후보에. 그래서 10분씩 너무 많으니까 연설을 하도록 시간을 주어줬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유일하게 공화당에서 민주당 바이든을 누르고 이길 사람이다. 사실은 여론조사나 여러 정치 전문가들의 계산은 어림잡아 계산을 하더라도 트럼프는 분명히 바이든에게 진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의 비극이 있는 거잖아요.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날이 가면 갈수록 후보로 선출이 되고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라든가 나이라든가 모든 약한 고리를 끊어내고 트럼프이기 때문에 중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긴다 하는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나만이 유일하게 이긴다. 내가 이길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의 법무부가 나를 기소하는 것이고 나는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출마한다.
유죄 판결 그때까지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2024년도 대선 그 후보 대선 그 선출을 할 때까지. 그리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 아래서 장관을 지냈던 장관급을 지냈던 44명을 CBS 방송이 쭉 조사를 했더니 4명만이 트럼프가 다시 재선에 나오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는 전혀 답변을 하지 않거나 뭐 피하거나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이 아이오와주에서 그렇게 모든 후보들이 나와서 10분씩 연설을 할 때 월 허드라는 텍사스주의 전 하원 의원도 후보인데 공화당 후보인데요. 트럼프가 지금 재선에 나오는 유일한 이유는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요. 거의 그 방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사람들의 야유가 하도 커서.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주말이었으니까 트럼프의 그 변호인이 팍스뉴스 선데이와 인터뷰를 하는데 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도덕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팍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팍스 클립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뭐 기밀 서류 문건에 대해서 기소되고 이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달라는 서류 다 주고 비디오도 다 제출하고 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트럼프가 가장 미국에서 내가 본 사람 가운데서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아무튼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 완전히 자유롭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은 그 끝에는 이 말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한 뭐 1200명 정도 모인 아이오와주의 모임이었다고 하거든요. 공화당들의 전직 대통령을 dumb, 멍텅구리, son of, b, 그 다음에 뭐뭐뭐뭐 h로 끝나는 것 아시죠? 멍청한 무슨 뭐뭐 이렇게 멍청한 뭐 그냥 아주 온건하게 얘기하자면 멍청한 놈이야. 현 대통령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부르면서 선거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너무 점잖다, 하이클래스다, 로어 클래스로 선거 캠페인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 대통령에게 이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은 놀랍지 않지만 그렇게 말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와일드 웨스트처럼 아주 해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 내려갔어요. CBS와 YouGov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현재 지지율이 40%, 6월 달보다 조금 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경제가 중요하잖아요. 언제나 선거 치를 때쯤 되면 현재 경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를 핸들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은 34%밖에 안 되고 사람들이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0%의 응답자가 지금 내가 버는 게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거든요. 이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 낮아진다 이런 거 다 나온 다음에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2,100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오차 범위가 3.2%포인트인데요. 경제를 좀 설명을 해볼 때 어떤 단어가 적합한가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struggle, 어렵다는 거죠. 56%는 뭐 지금 데이터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불확실. 26%만이 좀 좋아지는 것 같다. 리바운딩 아니면 확장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조금 느낌이 괜찮았어요. 46%가 좋다. 43%가 나쁘다 였는데 그리고 앞으로 그럼 값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한 겁니다. 60%가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25%는 그대로일 것 같고 6%만이 내려갈 것 같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3%에서 2%가 목표치잖아요. 더 내려갈 것 같다는 현재로서는 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경제 정책, 결국은 한마디로 공적인 분야나 민간적인 거나 좋게 해서 뭐 경제를 엄청나게 살렸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게 바이드노믹스잖아요. 레이거노믹스처럼. 그런데 이 바이드노믹스에 대해서 60% 정도는 난 그거 뭔 말인지 못 들어봤어. 좀 애매하긴 해요, 이게.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운 건 아니었고 언론에서 먼저 만들어낸 단어이긴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안다. 27%.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뭐 기간 산업 등등 의회에서도 초당적으로 무슨 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많이 그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7%만이 뭐 부분적으로 뭐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14%는 난 전혀 모르겠는데요.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오히려 그리고 이제 좋다는 의미의 바이드노믹스라는 것에 대해서 딱 그 얘기 들으면 뭔지 뭐 인플레이션 뭐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세금을 뭐 높이겠다는 것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뭐 별로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본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와준다면 땡큐 하는 거죠. 오늘 이 CBS와 유가브의 여론조사 결과를 크게 뭐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트럼프가 공화당의 후보로 지명되는 것에 대해서 공화당의 하원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트럼프가 인기가 있는 지역에서 나도 트럼프를 지지함으로써 또다시 2년 임기를 보장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아주 이제 원로급의 공화당의 정치인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의 마지막 그 법무장관이었던 윌리엄 바가 저는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또 한 번 물어보잖아요. 앵커들이. 그러면 만약에 공화당이니까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이제 후보가 되고 바이든과 겨룰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 나는 그 다리를 그냥 뛰어넘겠어. 아무도 투표를 아무에게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돼서 현재로서는 이제 그 대통령 선거는 특별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면 저도 이 기조를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는가? 물론 항상 1% 아니 0.5%의 가능성만으로라도 뭔가가 넓혀지고 뒤집힐 수는 있습니다. 작은 금으로 이 댐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럴 그 어떠한 그 분위기가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 바이든으로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이제 그런 어떤 구도는 좀 확실하게 좀 성립된 것처럼 보입니다. 잠시 뒤에 오랜만에 하이스쿨 학생들 얘기 좀 드릴게요. 그리고 하이스쿨 학생과 나아가서 조금 젊은 층 얘기를 드리겠는데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젊은 사람 하면 진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실제로. 그런데 사실을 따지고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같은 것을 다 그 종합을 해서 더 희일이 보도를 했는데 좀 복잡하네요. 그리고 좀 변화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소셜미디어 같은 것 활동하는 거 보고 하면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12학년 보이와 걸부터 말씀드립니다. 12학년 보이들은 압도적으로 보수적인데요. 레딧에 이 포스팅하는 것이라든가 트윗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연방 정부가 이제 연례의 그 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의 그 조사를 쭉 점검을 해봤더니 하이스쿨 학생의 거의 그 보이입니다. 소년이요. 소년 하니까 갑자기 소년이 온다. 왜 그런 상록수 선생님이 어떤 분이시죠? 심훈. 이젠 다 잊어요. 하이스쿨 보이의 거의 4분의 1은 보수이거나 대단히 보수다. 이게 이제 뭐 모니터링 더 퓨처라는 곳의 조사랍니다. 그래서 그럼 4분의 1이면 25%죠. 그런데 보이의 하이스쿨 그 보이의 12학년의 13%만이 본인을 진보거나 대단히 진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잖아요. 보수가. 200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2000년대 말이면은 2010년 그 넘어가는 그 오바마 그때네요. 오바마가 2008년부터 8년을 했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리버럴이 진보가 보수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미 카러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는 뭐 분명했죠. 보이건 거리건 아주 그 청소년들은 진보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그 대신에 이제 보이를 말씀드렸고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은 오히려 12학년 그 2012년도에는
19%가 본인을 진보라고 했는데 이건 많이 바뀌었네요. 2020년도에는 30%가 나는 진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같은 그 여론조사에서 30%가 나는 진보예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걸은 12%만이 보수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해에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 소비자 심리 지수뿐만이 아니라 추세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고 그럼 젊은 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살에서 29살 사이 지난 20년 사이에 진보 비율이 당연히 높았죠.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그런데 지금도 이 나이층 젊은 여성은 젊은 남자보다도 2배 더 진보랍니다. 여성들은 진보 쪽으로 많이 가고 남자는 보수 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남자, 하이스쿨은 아까 말씀드렸고 하이스쿨은 좀 차이가 많이 났어요. 지난 3년 사이에도. 그런데 이제 18살에서 29살 사이에 이제 젊은 층, 청년층, 청소년이 아니라 청년층 남자를 보면은 지난해 젊은 남자의 한 40%, 43% 정도는 아니 나는 뭐 꼭 이쪽 저쪽 아니라 좀 온건하다고 할까? 이렇게 답변을 했고 31%가 진보, 31%가 보수 남자의 경우 24%가 진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젊은 여성들은 점점 진보로 가는데 남성들은 큰 변화는 없답니다. 지난 20년 그 사이에 그 제너레이션 G세대가 90년대 중반에 태어나서 90년대 중반부터 2010년 그때 이제 태어난 세대 나이 계산해 보시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오죠. 아주 제너레이션 그 G를 많이 말씀드리니까 태어난 그 시기가 90년대 중반부터 2010년 초까지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10년 전에는 같았는데요. 지금은 진보가 많습니다. 48%, 보수가 33% 이렇게 된 거거든요. 물론 하이스쿨 학생들이 막 정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빠져들어가고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뭐 정치와 무관해요.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보이들이 그 이제 보수가 진보보다 배가 많아서 4분의 1, 25%가 저 보수예요. 13%가 저 진보예요. 라고 하겠죠. 정치에 대해서 많은 큰 관심이 있을 시기는 아니니까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런데도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힐에서 여러 전문가들 얘기를 쭉 써놓는데 진보의 미래는 여자고 보수의 미래는 남자다. 이 뭐 한국에서도 특히 이제 젊은 층 한국은 뭐 그 병역 문제라든가 그 남녀에 관한 여러 가지 뭐 성차별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렇지만 젊은 남성들이 그 보수당을 지지했었던 적이 많이 있잖아요. 이준석 씨가 대표이고 했었을 때 특히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에서도 보수의 미래는 남자고 젊은 남자들이고 진보의 미래는 여자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모든 이유를 트럼프 시대 이후에는 트럼프가 다 주물럭거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지만 여자 싫어하는 딸은 좋아해요. 본인의 딸은 좋아하지만 뭐 본인의 와이프도 좋아하겠죠. 기본적으로 그게 개인적인 성향과 달리 공적인 마인드가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여성을 싫어합니다.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너무 많이 해요. 여성들에게는 생긴 것을 얘기하고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키가 어떻고 자넷 옐런 재무장관 생긴 게 말상이야. 본인에게 성추행 당했다 하면 내가 저 여자를 어떻게 하겠어? 내 타입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중요한 게 낙태 권리에 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통령 나오기 전에는 낙태 지지했었던 사람입니다. 당적은 민주당이었던 적도 있다가 무당파였던 적도 있다가 대통령에 나오려고 이제 공화당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낙태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여성들이 진보 쪽에 가까운 건 이유가 있죠. 아무래도 민주당 진보적인 당이 성별 차이를 좀 없애자고 하고 인종차별도 없애자고 하고 평등한 사회를 부르짖으니까 보수 쪽은 그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도 능력 위주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능력 위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뭔가 이제 민주당은 조금 기울어졌었던 것은 좀 평평하게 해줘서 출발선을 갖게 해줘야지 된다 하니까 여성들이 진보 쪽으로 기울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럼 보이들이 왜 보수 쪽으로 기울지? 그것도 트럼프 시대에 그렇다면서 더 여기에 대해서는 더 힐에 인터뷰를 한 여러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하이스쿨 보이들처럼 얘기를 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게 무슨 뭐 멍청 바보 멍청구리 같은 놈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그게 이제 터프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 가운데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시원시원하고 터프해서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 보이들 사이에서는 보이들이라고 다 그렇진 않죠. 그러나 그 같은 성향이 있잖아요. 함께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그게 마치 그게 멋진 게 아닌데 멋진 것인양 잘못 그 오인을 해서 그게 무의식 중에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건 뭐 과학적인 해석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특별해서 전해드려 봤습니다. 보이들이 이렇게 보수적인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니까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하게 미국에서 케이블 텔레비전 등에서 다루는 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집, 그 집에 뭐 말하려고 이름이 붙여서 저는 왜 그때마다 그 말하려고 리조트를 선전을 해줘야지 될까? 이런 생각에 사실은 웬만하면 이름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데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그 플로리다 집에 IT 국장이 특별검사로부터 타겟 레터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겟 레터를 받았을 때 이건 기소가 임박한 신호다라고 전문가들의 해석을 말씀을 드렸는데 타겟 레터를 꼭 기소가 임박했다고만 보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보면 이 IT 국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명령에 공모를 한 게 아니라 그 명령을 오히려 어긴 사람이거든요. 유셀 타베라스라는 IT 국장인데 직원 4라고 불립니다. 감시 카메라 책임자인 거예요. 말할라고에. 여기에 그 말할라고의 매니저가 보스가 원해. 보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보스가 원해 하면서 이 박스들 또 다른 기소된 사람 그 월터 나우터라는 해군 출신의 그 기소된 사람이 박스를 날렸잖아요. 박스 날린 것들이 다 이제 찍혀 있는 감시 카메라를 삭제하라고 보스가 원해하니까 나 삭제하는 방법도 모르고 삭제해서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는. 그러니까 이걸 공모 혐의로 기소하진 않겠죠. 그런데도 타겟 레터를 받았고 이미 6월 달에 특별검사를 잭 스미스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글쎄요, 협조하는 건지 모르죠. 기밀문서 그 케이스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그 법정에 출두한 사람은 카를로스 드 올리비에라라는 이 그 건물 매니저가 나가서 유죄 무죄 인정은 안 했습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할 때 그 지역에 플로리다주의 변호사가 있어야지 되는데 아직은 변호사는 있는데 플로리다주의 변호사는 아닌가 봅니다. 아마도 무슨 이유에선가 유죄, 무죄를 인정하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보석금 10만 달러를 내고 풀려났는데 이 사람은 사법방해 혐의 그리고 거짓 진술 혐의 이런 것으로 지난주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복잡해요. 지금 텔레비전에 보면은 의회에서 하원 감시위원회니까 공화당이 주가 되는 그런 그 위원회잖아요. 위너 테이크스 올이니까 공화당은 하원이 다수당입니다. 청문회를 여는데 헌터 바이든 대통령 아들의 사업 파트너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고 있고 하원은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 아들 사업하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뭔가를 부통령 시절에 잘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 점으로 탄핵을 할 수도 있어 라고 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당할 가능성은 거의 0%라고 보시면 되죠. 아무리 하원에서 탄핵을 했다 할지라도 상원에서 3분의 2를 받아야지 되니까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똑같은 케이스로 탄핵을 당하기가 아무리 당하고 싶어도 당할 수가 없는 숫자적으로 그런 그 계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공화당 사이에서도 정확한 증거도 없고 물증도 없는데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이건 좀 아니다. 우리가 더 조사를 해서 뭔가가 나올 때 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로스앤젤레스 오늘은 조금 그 시원해졌다고는 하는데 더위도 더위지만 더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한 번쯤은
이러이러한 분야가 이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것도 오늘의 미국 같이 듣고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최근에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그 아들이 혼외 그 자녀를 낳았죠. 그 딸이 지금 4살입니다. 알칸소에 있고 뭐 본인이 원했던 그 아이는 아니지만 아무튼 아이를 낳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 엄마에게 양육비도 주고 하는데 엄마는 한 달에 2만 달러를 원했었고 어떻게 됐는지 그 정확한 액수는 나오지 않았고 아이가 원하는 그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도 뭐 몇 가지 고르라고 했다고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도 그 딸을 그러니까 친자가 맞잖아요. 친자 확인을 했으니까 바이든 그 대통령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도 인생의 시작은 가족에서 마무리도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7번째 손녀에 대해서 그러니까 손주가 전부 7명인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그 거리고 손녀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물론 마음속으로는 인정을 했어도 지금 재선 나가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파렴치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그 파렴치한 인물이 아닌 이상해야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인데 인정을 했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오늘 finally 바이든 대통령이 7번째 손주를 자신의 손주로 인정을 했다. 지난주까지도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못 봤지만 뭐 자세한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인정하지 않았다가 인정을 했다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상정으로 받아들여야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어떤 분이 그 애리조나주에서 31일 동안 그 낮 최고 기온이 110도 이상이었잖아요. 보통 기온이 110도 이상 되면 아스팔트는 180도 정도 된답니다. 180도 정도 되는데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집에서 나가다가 넘어지셔서 화상을 입는 거예요. 아스팔트 번이 뭔가 했더니 그렇게. 그리고 실제로 또 무슨 뭐 홈리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모르고 잠을 자다가 뭐 하나 깔고 잠을 자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열사병도 걸리고. 그 애리조나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왜 키가 큰 선인장, 사와로 선인장. 그 사와로 선인장도 키가 커서 뭐 어떤 건 12m까지 올라간다고 하던데 푹푹 쓰러집니다. 꺾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선인장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물이 선인장인데 뭐 언제나 봐달라고 하지도 않고 안 봐줘도 미안할 정도로 잘 자라서 그 선인장이 푹푹 쓰러진다는 건 아니겠어요? 뭐 독일 셰파드, 독일애가 아니라 인디아나주에서 독일 셰파드가 이제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장에 에어컨이 망가졌답니다. 그래서 셰파드도 숨지고 말고 이 정도로 지금 덥습니다. 사람도 덥고 식물, 동식물 바다에 가서 물어보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해양식물도 오죽하겠습니까? 물이 뭐 100도 넘는 곳도 있을 텐데 플로리다주 사람이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곳이 100도 이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딘가 뭔가가 더 높이 올라가는 곳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경제와 연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가 굉장히 길게 자세한 기사를 썼는데요. 생산성이 내려간다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숫자로 보여드리자면은 그게요. 일주일에 6일 정도 이제 90도 화씨죠, 당연히. 초과하는 더위는 평균 생산성이 8% 줄어들게 한답니다. 이거보다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아예 뭐 문 닫고 일 안 하고 일을 못 하고 하는 곳이 많잖아요. 지글지글 끓으니까 생산성이 내려가고 이건 뭐 공장도 마찬가지고 개인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고, 식당은 어떻겠어요? 항공사, 통신회사, 배달 서비스, 에너지 회사 모든 직원들에게 문제인데요. 올랜도에서는 유틸리티 직원이 너무 더워서 유틸리티 직원도 안전장비를 막 입고 또 입고 하고
뭘 해야 되잖아요. 땅을 파야 되잖아요. 이거 완전히 열사병 걸리기 일보 직전이랍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어서 가스 누출 검사조차도 지금 연기하는 그런 상태고요. 이제 너무 더우니까 결근하는 사람도 많고 식데이 쓰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아예 뭐 한 오후에 3시간 정도 일찍 일을 끝내는 것도 있는데 화씨 90도에 도달해서 6일 정도 되면 제가 앞서 8% 정도 생산성이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00도 넘으면 생산성이 70%가 떨어지면 이건 훨씬 생산을 안 하는 게 더 많은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연방 정부에서 지난주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 건축이라든가 농업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께 물을 제대로 드려야지 된다,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연방 정부가 어떠한 이런 것을 딱 그 구속할 만한 그런 게 없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열이 많을 때 열사병 같은 데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규칙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 규칙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식품의약국 등등이 여러 가지로 그 앞장서서 일을 해야지 되겠죠. 그 연방 정부에서는 그렇습니다. 7개 주에서는 이렇게 특히 열, 추위도 있겠지만 열에 대해서 이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기는 한데 이것도요. 일부 주에서는 이미 있는 것을 철회하기도 한답니다. 대표적인 주가 텍사스 주입니다. 6월 달에 그렉 에버트 주지사가 건설 분야에서 일하는 분을 위해서 휴식을 주는 것, 또 물을 주는 것, 이걸 의무화하는 지방자치제도가 있잖아요. 연방제도가 있고 주정부 제도가 있고 로컬이 있잖아요. 로컬도 뭐 카운티, 시별로 그런 의무화하는 것을 그걸 없앤다. 뭐 이게 여러 가지 친비즈니스적인 정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가 더위와 관련돼서 생산성 이런 것에 그 손실이 굉장히 많은 주라고 하거든요. 선두래요, 선두. 선두인데도 불구하고 친비즈니스적인 이런 것이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의무화 안 해도 된다고 서명을 한 겁니다. 텍사스는 그리고 또 이제 에너지 공급망 같은 것이 불안정해서 유명한 게 테드 크루즈가 텍사스 사람들이 막 너무 추워서 막 벌벌 떨고 할 때 칸쿤으로 가고 했었던 것 아주 유명한 일화는 뭐 이런 때 쓰는 단어는 아니네요. 유명한 에피소드잖아요. 나쁜 방향에서 캔사스, 미주리, 오클라호마 이쪽에 이제 육류, 가공, 포장 공장이 많은 곳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경우는요. 오염도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먹는 동물의 경우 동물성 영양분 동물의 경우는 뭔가 뭐 가공을 할 때 이물질이 묻지 않아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덥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공장의 경우는 에어컨디션 같은 것이 완전 의무화가 아닐 수도 있고 그때의 기후 변화는 이렇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에어컨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더워서 어떤 경우는 뭐 부분적으로 이 어떤 그 플레이스에 따라서 그 포인트에 따라서 안경에 김이 서린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시력이 당연히 저하되고 또 지치고 해서 뭔가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을 그 동물의 어떤 근육 뭐 이런 것에 그거 보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고 심지어는 오늘 뉴욕타임스가 예로 든 게 로스앤젤레스 크랜쇼에 있는 아주 큰 길에 있는 맥도널드인데 그 맥도널드에서 20년 동안 일했던 어떤 분이 직장을 그만뒀답니다. 너무 더워서. 아무리 에어컨이 설치돼 있어도 주방은 90도 넘는다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는 100도도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라도 기절할 수 있다. 기절할 것 같아.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 살 수가 없어. 해서 맥도날드에서 일하시는 분이 주방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여유가 있어서 그만두시겠습니까? 이러다간 내가 죽겠다 싶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간병인, 집에서 간병인을 하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이제 뭐 한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 82도 정도에 두잖아요. 일반 사람들 78도에 두더라도
그래도 이분들은 사람을 목욕을 시켜야지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무겁게 뭐 휠체어에 들어 올려야지 되고 너무 힘들어서 일하기가 힘들다고 하거든요. 창고 근로자들도 마찬가지고 아마존의 창고 근로자들이 오늘 또 84분이 파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UPS가 지난번에 에어컨 해준다 해서 이제 파업 뭐 안 하기로 했고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이 아무튼 모든 직장들도 공장과 마찬가지로 이게 기후변화에 딱 맞게 뭔가가 설치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요. 포드 자동차사가 며칠 연속 3시간씩 일을 좀 안 하게 했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요. 일은 안 하고 이건 이제 회사에서 결정한 거니까 뭐 돈을 안 줄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경우 생산성은 줄어들고 회사는 비용은 또 들어가고 날짜를 또 못 맞춰요. 그럼 손해가 나겠죠. 이런 여러 가지가 수십억 달러 그 손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는 그럼 포드 자동차 같은 데서 그냥 다 포드 자동차 주주들이 돈을 모아서 이런 걸 해결하겠습니까? 결국은 소비자에게 비용이 들게 되고 이렇게 돼서 뭔가 회사가 나빠지면 또 고용인들에게도 나빠질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더 물건값 같은 것이 비싸지지 않으면 참 일하시는 분들께 에어컨을 설치해드리기도 힘들고 하다는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비용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딜리버리 주문하고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팁 좀 많이 주세요. 얼마나 더우시겠어요. 하루 종일 그 뜨거운 그 자동차 안에서 또 음식이 이게 뭐 어떻게 차가운 음식이니까 이게 더워지면 어떡하는가 흔들리면 어떡하는가 이것저것 신경 쓰시느라고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닭공장에서 육류 공장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딜리버리 해주시는 분들이고 그냥 조금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시원하게 지내세요. 이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왜 어떠한 일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왜 저 사람만 저 나라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오스트리아가 지금 서구 국가이고 그런데도 러시아에서 가스 수입을 천연가스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천연가스의 80%를 러시아에서 수입했고 그리고 몇 개월 전에도 70%까지 지금은 현재는 한 5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독일 같은 경우도 전쟁 전에 전체적으로 쓰는 에너지의 55%를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다가 지금은 0이잖아요. 뭐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공화국도 다 중단을 했고요. 이탈리아도 줄여서 올해 말이 되면 러시아에서 하나도 지금 수입하지 않는다 하는데 68년도에 오스트리아는 구소련과 이 가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서유럽 국가에서 가장 먼저 맺었거든요. 이 나라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나라들은 다 바다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오는데 오스트리아는 딱 내륙이잖아요. 그 옆에 뭐 헝가리도 있지만 헝가리야 워낙에 뭐 오르도반 푸틴과 친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존도를 러시아에서 수입해 오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인들도 러시아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 많아요. 총리들도 그렇고 제가 이 뉴스는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2018년도에 그 오스트리아의 당시에 이제 그 외무장관이 결혼을 할 때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푸틴과 댄스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하나를 상징을 하는 거죠. 여기 오스트리아의 정치인들이 푸틴과 이러이러한 일로 그리고 사파이어 귀걸이도 한 5만 유로짜리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러시아 오일 회사에서 일을 했고 2021년도 이사로 이런 사람 많죠. 이 독일에 한국인 부인이 있는 게르하르트 슈레더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이 호주의 전 외무장관은 그 회사에서는 그만뒀는데 이렇게 한 국가에 엄청나게 의존을 하다 보면은 이걸 뗄 수가 없다는 거 지정학적인 그런 특성 때문에라고들 얘기를 하고요. 시간이 됐는지 몰랐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